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윤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 네컷입니다. 가난한 이들의 성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88세의 나이로 선종했습니다. 세월호 유족을 만났던 모습, 우리나라와의 인연도 특별합니다. 계엄은 칼이고 칼 썼다고 다 살인은 아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입니다. 마지막 6분간 쏟아져 나온 말들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키높이 구두와 눈썹 문신, 뻐꾸기 논란, 막판까지 달아오른 국민의힘 경선입니다. 오늘 저녁이면 4강 컷오프, 그 면면을 알 수 있습니다. 악플에는 나이도 성역도 없는 걸까요? 16살 트로트 신동 김다현 양에게 상습적 악성 댓글을 단 50대에게 법적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연예계 소식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럼 프레스룸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특별히 제재를 especially entrust to all who lost their lives in the sinking of the sea warfare. 네, 소외받는 이들을 위로해주던 전 세계 가톨릭교회 수장 프란치스코 교황이 88세로 어제 선종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리고 김기용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황은 선종 하루 전 부활절 미사에 참석을 해서 전쟁을 즉시 멈추고 평화를 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님, 그게 마지막 이야기였죠? 맞습니다. 사실 이 부활절 행사에 참석하기 전에 이제 한 달 넘게 입원을 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조금 호전되었는지 부활절 미사에 참석을 했어요. 네. 그래서 대성당 2층 발코니에서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인사말로 전하기도 했는데요. 네. 물론 이 안젤로 추기경이 대독을 했습니다. 이 부활절 메시지에서 가자 지구의 상황이 개탄스럽다라면서 전쟁 당사자들에게 휴전을 촉구하고 또 인질을 석방해서 평화의 미래를 열망하는 굶주린 이를 도와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본인의 건강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부활절 미사에 참석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평화라든지 전쟁의 네. 중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 평생 가난한 이들과 어울렸습니다. 가장 낮은 곳을 지킨 빈자들의 아버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장식 없는 무덤, 그리고 대성당 밖에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생존해 있을 때에도 굉장히 검소한 생활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장례도 간소하게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전에도 품이 있으면서도 모든 그리스도인처럼 간소화된 예식을 나는 원한다라고 여러 차례 밝혀왔거든요. 네. 그리고 평소에도 굉장히 청빈한 삶을 살았는데 네. 허름한 구두를 즐겨 신었고요. 그리고 십자가 대신에 이 철제 십자가를 가슴에 걸고 늘 이제 저렇게 돌아다녔고 네. 그리고 소형차를 나는 이제 선호한다. 그렇게 검소한 차를 타고 싶다라고 해서 늘 소형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에도 나는 가장 작은 차면 된다라고 해서 소형차를 타고 다녔던 것이 또 포착이 되기도 했고요. 네. 소수자에 대한 애정을 평소에도 굉장히 많이 드러내 왔습니다. 네. 취임 후 첫 이사에는 마틱한 청소부를 초대를 했고 이런 모습들이
전 세계가 애도하게 된 것 같습니다.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성당에서도 88번의 종이 울리고 영국 정부는 반기, 이탈리아도 조기를 개항을 했습니다. 그간 교황과 대립을 해왔던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장례식장에 간다면서요. 네, 멜라니아 여사 장례식장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교황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는 그다지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교황 입장에서는 불법 이민, 그다음에 기후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좀 비판을 한 면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또 동시에 교황이 미국 워싱턴 교구장에 로버트 맥로이 추기경을 임명했는데요. 네. 이분이 공개적으로 이제 이민자 정책에 대해서 줄고 비판을 했던 인물이고요. 네. 또 역으로 이제 트럼프 정부 때 행정부도 교황을 비판했던 브라이언 버치를 주 교황청 미국 대사로 임명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교황의 어떤 순종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죠. 많은 전 세계 시민들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는 네. 분의 어떤 안타까운 선종이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같이 어떤 그 장례식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교황은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어린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도 않았고 만나는 어린이들을 안아주기도 하는 모습. 저희 그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거 어떤 미사 때의 모습인데요. 옆에서 방해를 하고 돌아다니고 이게 인형인가요? 하고 물어보고 했다는데 이런 모습에서도 막지 않고 이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의 모습이 대단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깊습니다. 취임 후에 3번째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을 했었고요. 당시 세월호 리본도 착용을 해서 또 누군가는 내게 리본을 떼는 게 중립적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큰 고통 앞에서는 누구도 중립적일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부대변인 이건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교황께서는 사실 세월호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용호 씨를 만나가지고 단식 투쟁을 하실 때 손을 잡아주고 네. 또 이분에게 노란 리본을 받아서 가슴에 직접 달고 다니셨죠. 그래서 이제 한국 방문을 마치고 바티칸으로 돌아가는 이 전세기 안에서 네. 기자회견을 했을 때 누군가 교황께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세월호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 아니겠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니까 우리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고통 앞에는 중립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그야말로 큰 울림을 주셨던 이 한 네.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를 만났었는데 그때 나비 리본도 주셨더니 그거를 달기도 했던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정치의 이슈와 관련 없이 본인의 목소리를 내시는 이런 모습들이 말씀하신 대로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교황께서는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이용당했고 노예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처럼 큰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품위를 잃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로하셨다. 이런 것도 큰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네. 네, 각계에서 이어지는 추모의 메시지 그리고 우리와의 추억까지 한번 되새겨봤습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그 모습을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검찰과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에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네, 알려진 대로 이제 방송 촬영이 허가되면서 헌정사상 5번째로 전직 대통령으로서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1차 공판 때 당시와 뭐가 좀 달랐는지 좀 확인을 해보자면요. 자, 화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1차 공판 당시에는 이제 피고인 측의 의사를 물어볼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촬영을 불허했었죠. 이번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하면서 법정 내부 입장부터 재판 시작 전까지 촬영이 허가됐고, 다만 재판 내용은 생중계되지 못했습니다. 지하 비공개 출입 허가는 그대로였고요.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 90여 분 가량을 할애해서 강변을 했다. 생수가 모자랄 정도로 옆 사람의 생수를 뺏어 마셔야 될 정도로 긴 시간 이야기를 했지만, 어제 있었던 두 번째 공판 당시에는 막판 6분의 시간만 활용을 해서 변론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자, 어떤 점이 달랐는지, 그리고 그 6분간에 나왔던 발언들 중에서 논란이 된 발언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뭐 이렇게 그럼 그 앞 시간에 뭘 했느냐? 대부분의 시간 좀 눈을 감고 증언을 듣는 모습이 있었고, 일부 언론에서는 조는 모습도 좀 포착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자, 논란이 된 부분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계엄이 하나의 법적 도구로서 칼과 같다. 칼의 용도가 뭐 요리라든지 수술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칼을 썼다고 해서 이걸 반드시 살인으로 볼 수가 있는가? 계엄 역시 그 목적이 또 어떤 수단으로서 기능을 했는지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된다. 논리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본질적으로 접근을 해달라고 6분의 시간 동안 강변을 했습니다. 90여 분간 생수 2통 마시면서 했던 이야기보다 6분 동안 나왔던 얘기들 중에 더 논란이 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칼을 썼다고 해서 다 살인인가? 이 이야기가 또 각종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기도 했어요. 양지민 변호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6분간의 발언의 기회를 얻어서 계엄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칼을 요리할 때도 쓰고 누군가를 살인할 때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술할 때도 쓸 수 있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그만큼 계엄이라는 것이 우리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비상계엄이지만, 하지만 본인은 그것을 경고용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지 실제로 계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내란죄의 재판이기 때문에 국헌문란의 목적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과거에는 1차 공판 때에는 90분 넘는 시간을 할애하면서 굉장히 뭐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6분 정도의 시간을 이제 득해서 허락을 받아서 이제 이야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계엄의 목적성이라든지 국헌문란에 내가 목적성,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데 더 집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언론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의문도 좀 들 수가 있어요. 칼을 들고 사람을 겨눴다면 이게 살인은 아닐 수 있어도 뭐 특수폭행이라든지 뭐 살인미수라든지 이런 혐의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의문도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저런 궤변을 늘어놓아도 누가 궤변이다. 그렇게 대놓고 맞서질 않았습니다. 특히 법정에서는. 그런데 이제 전직 대통령, 쉽게 말해서 사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사인인 시절에는 누구라도 궤변을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서는 칼이라는 것이 요리했으면은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거지만, 또 사람이 협박이라든가 살인했으면은 그것이 인간을 해롭게 한다. 그런데 본인은 이롭게 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주장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12월 3일 날 그걸 두 눈으로 목격을 했고, 또 그 이후에도 계엄군이 모 기자를 벽에 밀치고 묶으려고 했고, 이런 것들을 다 봤는데 이걸 어떻게 요리라든지 사람을 치료하는 칼에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 일간지에서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법적 용어로 불능미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능미수. 백색가루,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을 사망시키려고 먹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설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이라든지 네. 대상에 착오가 있어가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처벌받지 않습니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그 이유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것처럼, 예.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본인은 국민에게 야당의 폭거를 알리려는 좋은 목적에서 계몽을 하기 위해서 이 그런 주장이죠. 비상계엄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형법상 법리적으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비유를 그대로 좀 채용을 해서 이야기하자면, 이게 살인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거기에 실제적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따져보는 게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관련된 증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증인신문 중에 나온 이야기가 또 화제였습니다. 어제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그리고 김영기 특전사 특전대대장, 이렇게 2명의 증인이 출석해서 관련 증언을 내놨는데, 그중에서 김영기 대대장의 발언을 좀 살펴보자면요.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겨냥한 것 같은 발언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어떤 목소리가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네, 어제 법정에서 나왔던 증언입니다. 김영기 특전사 제1특전대대장. 23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아닌 조직에 충성해왔다. 이 이야기가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가 있었는데 거기에 따를 수 없었다. 이런 취지의 증언을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묘하게 겹치는 지점이 있죠.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 당시에 국정감사 법사위에 출석해서 관련 발언을 또 내놨었는데 본인의 발언을 좀 그대로 다시 돌려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야기입니다. 맥락은 좀 다르게 읽히잖아요. 이경. 뭐 사실 뭐 대통령이 여주지청장을 하다가 2013년도에 국정감사 때 나왔을 때 정가변 당시 의원이 질문한 건 이른바 최동욱 검찰총장의 라인 아니냐, 그 사람한테 충성하는 거 아니냐 했대 본인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그때가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정부 2년 차였습니다. 이른바 이제 콘크리트 지지율, 그리고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국정원 댓글 수사를 적당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입신 양명을 위해서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본인의 소신을 확실하게 얘기한 거죠. 그 이후에 이른바 본인이 이제 대구 고검으로 쫓겨나면서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서가 만들어지게 되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이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멘트가 됐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제 공판에서 이제 김영기 특전 대대장이 그 얘기를 어떻게 보면 네. 나 또한 불합리한 어떤 명령에 대해서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난 사람에 충성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재판 과정에서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계엄에 대해서 이걸 칼에 비유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네. 계엄이 곧 내란인지 여부는 지금 형사 재판 과정에서 지금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계엄이라는 어떤 인식이 12.12 사태나 5.18 전날에 있어도 5.17 이른바 정권을 찬탈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벌어졌던 어떤 유혈 사태를 빚어졌던 폭력적인 사태 아닙니까? 폭동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대통령으로서 정권을 찬탈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계엄으로서의 대통령 권한으로서 했고 이거를 누군가 소위 말해서 유혈 사태를 만들기 위해서 폭동을 한 게 아니다. 네. 그런 취지로서 칼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쓰느냐에 따라 다르고 계엄 또한 폭동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경고용이다 하는 기존의 입장을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비유를 쓴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그리고 저희가 김영기 대대장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했던 발언들 가운데서 이렇게 대통령을 좀 간접적으로 겨냥해서 과거에 나왔던 발언을 좀 돌려서 다시 돌려준 게 아닌가 본인에게, 이런 해석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헌법재판소 5차 변론 기일 당시에 내놓았던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자,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무슨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자, 국회 의결로 인해서 비상계엄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뜬구름 잡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 했었습니다. 이 말을 김영기 대장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돌려주지 않았나 싶은 해석이 나오는데, 의원 뭐 끌어내라. 군인으로서 따를 수 없는 지시가 있었지만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다. 뭐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워딩 자체는 같은 말이지만 맥락이 좀 다르게 읽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계속해서 계엄이 2시간 만에 끝났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사실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새벽 4시가 넘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더 오랜 시간 동안 계엄 해제가 발표되지 않았던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수사적인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2차, 3차 계엄을 모의했다는 그런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 믿을 수가 없는 일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경제적으로만 보더라도 확률이 폭등했지 않습니까?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자영업자가 더 힘들어지고, 그리고 그거 외에도 국회에서 여러 가지 창문이 깨지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구금시설이 있었다느니 햄버거 보살이니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윤석열 전 대통령께는 계속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시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네.
이번에는 조기 대선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3 대선을 앞두고 양당의 대선 경선이 숨가쁘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저녁 7시에 2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4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3강, 그리고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치열한 모습입니다. 막판까지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 먼저 보시겠습니다. 토론에서는 막상 불리하니까 윤 전 대통령을 언급하지 말라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도 이 정도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탄핵이 인용되자마자 대선판에 뛰어든 모습 모렴치의 끝입니다. 또 안철수 후보님 말씀 자꾸 하시던데요. 급하신가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실은 탄핵을 반대한 분들도 찬성한 분들도 다 마음을 모아서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든든히 하고 미래로 가야 되거든요. 무렴치 아니면 뭐 다시 또 미래로 가야 되는데 뭐 같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안철수 후보가 4위, 5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과연 누가 이 4강을 차지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건데 오늘 안철수 후보는 SNS에 이재명을 막을 수 있다면 뻐꾸기라도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 죽어가는 당을 살릴 화타가 되겠다 아니면 죽을 각오의 제갈량이 안철수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나경원 후보가 비판한 대목이 뭐냐면 이것저것 당을 옮겨 다닌 이른바 뻐꾸기 아닌가 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뭐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뻐꾸기 되겠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전날이었죠. 받아친 거죠. 전날에 뻐꾸기 얘기를 했던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뻐꾸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요번에 이제 경선 오늘 이제 4강이 이제 정해지는 건데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으로 인해서 네. 사실상 헌재 결정을 받아서 정치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직에서 내려와 있죠. 저는 일단락이 됐다고 봐요. 근데 민주당은 끊임없이 이걸 내란 종식 프레임을 들이대서 이 어떤 대선에 있어 관통하는 어떤 흐름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간 거거든요. 네. 근데 국민들이 다 입장을 압니다. 그렇다면 그걸 넘어서서 그렇다면 이재명 전 대표가 말하는 그 대한민국 거기에서의 어떤 위험성, 권력이 집중화되고 여러 가지 공약, 정책을 말하지만 사실 성장을 얘기하지만 발목을 잡는 실질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발목을 잡는 그런 정책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 정신이 통합과 그리고 또 경제, 특히나 이제 관세 정쟁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할 수 있다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멈추고 과거 획일적으로 보여주는 게 사실상 민주당을 도와주는 격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금 경선 후보에 나온 후보들이 말하는 내용들이 나경원 후보와 네. 지금 안철수 후보의 이 격돌하는 모습이 사실 얘기가 되거든요. 뻐꾸기 얘기가 나왔어요. 남의 둥지에 가서 알을 낳는 뻐꾸기라고 말을 했는데 그걸 받은 모습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에서? 저는요 지난 주말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국민의힘에서 마지막 빅4는 안철수 후보가 아니라 나경원 후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말 내내 나경원 후보가 이렇게 말했던 발언들을 보면 너무 실망스러워요. 자, 방금 말씀하셨듯이 뻐꾸기라 그랬어요.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어떻게 해서 국민의힘에 들어오게 됐습니까?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하고 단일화 해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단일화 안 했으면 국민의힘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는 왜 한 말 안 했습니까? 그리고 와서 이제 와서 뻐꾸기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된 다음에 인수위 위원장 누가 했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했어요. 그럼 그때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본인이 4등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인신공격성으로 뻐꾸기라고 말하는 거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는 탄핵에 찬성하나 반대하나 한 마음으로 담아야 된다? 말은 상당히 듣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요 탄핵의 강을 넘지 않으면 이 찬탄 반탄 한 그릇에 못 담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컷에 누가 들어가는지에 네. 대한 그렇기 얘기죠. 때문에 네. 나경원 후보가 중도는 없다고 이런 말까지 한 과정에서 저는 상당한 당원들과 국민들이 실망을 해서
안철수 후보가 저는 4등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4컷에 들어가는 후보가 나경원 후보가 되면은 한동훈 후보는 고립이 되고 안철수가 되면은 2대2 얘기가 있거든요. 찬탄 반탄. 이러면 찬탄 주자들은 뭐 계엄의 강을 건너자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표가 갈려가지고 좀 결선에선 좀 불리하지 않을까.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들어오는 게 기분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3대1 구도라는 게 본인이 어떻게 보면 3대1 구도 속에서 압박이나 비판을 받을 때 도리어 약자 프레임이 작동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4강에서 곧바로 한 명이 과반 이상을 받기에는 힘듭니다. 그렇다면 결승에 한 명이 올라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두 명이. 그럴 때 안철수 의원이 소위 말해서 2등으로 갈 수 있는 표, 이른바 탄핵에 찬성했던 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3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큰 틀에서는 탄핵을 찬성하고 반대 2대2 구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보다는 차라리 나경원 후보가 들어오는 게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전략상 결승전에 가는데 더 좋을 거라는 그런 관측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녁 7시 한번 지켜보죠. 한동훈, 홍준표 후보도 관심입니다. 어제는 장외에서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전날에 키높이 구두, 생머리 이게 발단이 됐던 것 같은데 두 사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도 물어보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지. 사실인지 아닌지 옆에 보니까 맞기는 맞더만. 아이 재밌으라고 하는 거요. 오늘 그거 아니면 뭐 재밌는 게 뭐 있습니까? 한 대표는 정치적으로는 새까만 후배입니다. 후배인데 정치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이미지 정치 하려고 덤비면 그게 오래 못 간다. 그 이야기 해주려고 했는데 그걸 이제 이상하게 이제 비꼬아서 이제 듣는 사람들이 좀 있죠. 예. 그런 걸 얘기하느냐. 그럼 맞대놓고 너 이미지 정치 하지 말에 그 소리를 하겠습니까? 뭐 다른 분들하고 달리 탈당한 경험도 없고요. 제가 뭐 특활비 집에다 갖다 준 경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필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눈썹 문신 얘기도 나왔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어떻게 보면 점수를 딸 수 있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우리 그 홍준표 후보께서는 이거 재밌으라고 했지만 사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이나 봤을 때 언론에서 봤을 때는 조금 과한 거 아니냐, 인신 공격 아니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를 가볍게 받아치거나 괜찮다, 아니 뭐 국민들한테 좀 더 잘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했으면 점수를 딸 수 있는데 한동훈 후보 측,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근데 한동훈 후보 측에 있는 신지호 전 의원께서 눈썹 문신한 거 아니냐, 뭐 그러면서 상남자가 아니라 하남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뭔가 본인한테 공격이 들어올 때 그걸 가볍게 치고 그걸 받아줄 때 더 큰 점수를 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질이 아닌데 너무 희화화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런 논쟁은 재밌지도 않고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지금 한창입니다. 근데 이 시점에 이 발언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별의 순간을 언급했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다시 한번 별의 순간을 언급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국민의힘에서 누가 별의 순간을 잡을 것 같습니까? 내가 보기에 앞으로 두 사람이 경선하는데 한 사람은 한동훈이가 한 사람은 틀림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는 뭐 홍준표가 될런지 무슨 이 김문수가 될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두고 봐야 할 일이라고 봐요. 한덕수 지금 총리야말로 계엄 사태에 대한 한 복판에 있는 장본인이라고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이제 소위 상식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한덕수 총리는 감히 대통령 후보가 될 꿈도 꾸지 말아야 되는 게. 네, 한덕수는 평가절하했고 한동훈을 꼽았습니다. 경선 후보들이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한덕수 추대로는 계속해서 변수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10시 반에는 출범위가 출범한다면서요? 추대위가. 그러니까 사실 뭐 그 야당에서는 한덕수 대망론을 이른바 이제 친윤 쪽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측에서 뭔가 만드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몇몇이 움직인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2주 전 화요일 날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트럼프와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트럼프가 무역 협정 관련해서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을 우선시하라. 그리고 관세 어떤 상호 관세 관련해서 90일 유예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일련의 흐름을 봤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행으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는데 대행이 아니라 대행의 꼬리표를 좀 놔두면 국익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게 지지율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본인이 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금의 상황에 대한 시대 정신, 그 시대 정신을 내가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전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게 운이 좋다고 할까요? 통합적인 리더십.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호남 출신에다가 진보와 보수에서 양쪽에서 다 일을 했고 이념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관세 관련해서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평생 혼밥을 안 하던 한 대행이 최근에는 식사도 소수하고만 할 정도로 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대선 조기 어떤 모드인가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국힘 주자들은 솔직히 좀 견제는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주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국힘의 당원들 그리고 이제 보수 중도에 있는 분들은 뭐냐면 경선 1위가 누가 돼야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선 1위가 본선 경쟁력이 있느냐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나왔을 때 단일화를 통해서 더 큰 한덕수나 아니면 더 큰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중요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선의 리그에서 역동성을 발휘해서 확장성을 갖고 그 이후의 상황은 국민이 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등판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 경선 얘기 이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경선 후보는 어제 자본시장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주가 5천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이크를 끄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보시죠. 괜찮으면 제가 마이크는 좀 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 말 실수하다가 또 꼬투리 잡혀가지고 제가 하도 많이 말 꼬투리 잡혀서 고생을 많이 하는 바람에 이제 마이크에 민감한 거는 공직선거법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공직선거법 이제 운동기간이 다음 달 12일부터인데 사실 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이 가능한 기간 외에 본인에 대해서 정치적인 호소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비 후보들의 경우에 이렇게 마이크를 끄고 목이 쉬어라 정말 이렇게 막 생목으로 호소를 하는 모습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자리는요, 이제 기자 간담회라든지 저런 자리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는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그만큼 이번 이제 공직선거법상의 문제되는 소지를 이번 선거 기간에는 좀 만들지 않겠다라는 좀 의지를 네. 느낍니다. 부대변인, 네. 이게 사실 20대 경선 때와는 좀 사뭇 다른 모습이거든요. 부자 몸조심과 비슷한 맥락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에는 다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도 1등, 2등, 3등 이렇게 전략이 있는데 1등 전략은 뭐냐면 다 기본 논리입니다. 득점보다는 실점을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특히나 지금처럼 격차가 큰 상황에서는 사실 득점을 하려고 욕심부리다가 오히려 판이 바뀌는 그런 분위기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경제적인 전반에 있어서 분야별로 지금 공약을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제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 후보께서 본인 자체가 휴면 왕개미, 그러니까 본인도 나중에 정치 그만두면 주식시장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어떤 부의 집중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게 금융시장으로 조금 분산돼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주식시장, 주가지수 5천을 약속하는 그런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시장 찾아서 어묵을 안 먹어도 지지율 50%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거든요. 어떻게 정책에 초점을 맞춘 게 그 의미가 있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정책에 초점을 맞춘 건도 당연히 효과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고 중도층이 민주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도층 혹은 우리가 무당층이라고 하잖아요. 이 무당층은 지지 후보 없음과 지지 후보 모른다로 나누어집니다. 이 지지 후보 없음은 대부분이 중도 보수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국민의힘 성향이 강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비상계엄 때문에 국민의힘은 지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도 뽑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다면 이 무당층에서 지지 후보 모른다는 정책적인 유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가운데 아무래도 지금도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랑 종식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에게 표를 줘야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기 대선 D-42일입니다. 지금까지 정치 소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김다연입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제는 아무것도 그리워 멀죠. 생각을 하지 말죠. 천년법이 되리라. 여러분 효도합시다. 가끔은 I love you 사랑한다 말합시다. 나 하나 보면서 살아온 당신 늦기 전에 효도합시다.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다르다. 바람 부는 갈대 숲을 지나. 나 소름 돋았어. 네, 2009년생이니까 올해 나이가 16살, 우리 나이로 해도 17살인데요. 김다연 양의 성장기를 쭉 보고 왔습니다. 보시면서 옛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자, 김다연 양을 둘러싼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계 사건 사고 소식, 양지미 변호사 그리고 박진아 아나운서, 최정아 대중문화 전문기자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팬들 사이에선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예쁘다,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김다연 양인데 이런 김다연 양을 향해서 정말 몇 달 동안, 수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악플을 남긴 분이 또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어진 얘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처벌이 내려졌다면서요? 그렇죠. 이 50대 남성입니다. 사실 이제 이 악플을 다는 그 수위가 굉장히 높았는데 네. 잡고 보니까 50대 남성이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집행유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김다연 양이 굉장히 이 모욕이라든지 아니면 뭐 명예훼손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결국엔 선고가 됐고요. 네. 보통 이런 사건에서 집행유예형 아니고 벌금형이 그치는 경우도 많는데 네. 집행유예형이 선고가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좀 수위가 높았고 그리고 뭐 죄질도 안 좋다라고 판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너무 어린 나이에 또 심리적 압박감과 또 어떤 정신적 고통도 많이 상당하게 느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고려한 양형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16살밖에 안 된 김다연 양을 괴롭게 한 이 악플러에도 나이가 화제인데 50대라고 알려졌어요. 지금 거의 40살 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악플러의 나이가요, 뭐 비슷한 나이 또래 아니면 20, 30대가 아니고 50대 남성이었다는 점입니다. 네. 김다연 양은 2009년에 태어난 16살 미성년자거든요. 악플러와는 4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50대 남성은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서 댓글을 남겼는데요. 어린 나이인 김다연 양에게는 깊은 상처로 다가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나이가 어디 있겠냐마는 어떤 의견은 또 어떤 이에게 비수가 돼서 꽂히기도 합니다. 기간이 기간인 만큼 댓글 양도 상당했고 또 흔히 이제 우리가 내 욕은 참아도 우리 가족 욕은 못 참는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버지 김봉곤 훈장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A씨 같은 경우에는요. 김다연 양이 그러니까 지금 16살이니까 14살이던 2023년 7월부터 무려 4개월 동안이나 방송국 시청자 게시판에 김다연 양에 대한 이 비방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이 횟수가 굉장히 너무 많아요. 73회나 되고요. 이 아버지 김봉곤 훈장에 대해서는 무려 67회 걸쳐 허위 사실로 모욕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네.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저희 MBN 보이스트롯 준우승할 때부터요. 또 그 전부터 아주 어린 나이부터 활동을 할 때 함께 해왔던 아버지 김봉곤 훈장의 모습도 많은 분들이 많이 눈에 선하실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왔을 텐데 자, 이런 성공 이전에는 사업 실패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잠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한옥을 지어서 내가 이거보다 많이 지어도 받고 그래서 교육자 해보고 그런데
그때 빚이 많았거든요. 은행빚만 25억, 6억? 무슨 캐피탈도 돈 써왔으니까. 그거는 25%인가 그래요. 이자가. 그래서 한 2년 정도 아마 버티다가 내려놓고 일로 왔죠, 진천. 그래서 사실은 애엄마도 많이 힘들었죠. 우리 아들, 딸들도 다 고생 많이 했어요. 아이고 참, 내가 고생 많이 시켰어요. 지금에야 뭐 트로트 가수라도 승승장구 중이지만 이 가족에게 이런 힘든 부침도 있었습니다. 아직은 다현 양이 미성년자고 그렇다면 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도 돈 관리 이런 거 부모님이 하실 것 같고 빚청산에 좀 다현 양이 공을 세웠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네. 일단 다현 양 굉장히 다부집니다. MBN 토크 예능물입니다. 가보자고 시즌4에 출연해서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제 것은 제가 관리하고 있다라고 전한 거예요. 따로따로 한다. 맞습니다. 김봉곤 훈장이요. 옆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수익 배분 비율에 대해서도 거들었는데요. 회사가 7 그리고 김다현 양이 3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MC였던 안정환 씨가 네. 아니 근데 그럼 결국 그 7이 부모님한테 가는 돈 아니냐라고 따지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렇죠. 김다현 양의 이 어머니가 회사의 큰 지분이 다현이에게 있다. 다현이가 굉장히 철저하다. 본인 수익은 확실하게 관리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사실은 또 김봉곤 훈장이 앞서 이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빚이 있다. 그리고 이 이자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이야기가 이후에 가짜 뉴스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딸이 네. 빚을 갚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이 부분을 의식한 것 같습니다. 김다현 양이 한 방송에 출연해서 예. 사람들이 돈 벌어서 네가 빚을 갚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아니다. 우리 네. 아버지가 열심히 해서 다 갚았고 우리 가족은 돈 관리가 철저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야무진 가족입니다. 정사는 또 철저하게 하고 있다. 조금 전에 이제 영상에서도 잠시 보셨지만 우리 다현 양이 또 해안가에서 아주 어린 나이에 판소리를 또 연습하고 있는 모습이 잠시 나갔는데 이런 음악적 재능, 확실히 피에 어느 정도 뿌리가 있나 보죠. 두 자매가 모두 판소리를 같이 공유했던 것도 유명한데 한 명은 이렇게 트로트 가수가 됐고 언니는 또 아이돌 메인 보컬이라면서요? 맞습니다. 김다현 양에게는 둘째 언니 김도연 씨가 있는데요.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이라고 합니다. 동국대학교 판소리과에 입학을 했다고 하고요. 네. 현재 퓨전 트로트 걸그룹 파스텔걸스에서 메인 보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두 자매가 참 닮았다는 걸 알 수 그러네요. 있는데요. 싱그럽게 웃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온 가족이 이렇게 음악의 두각을 보이면서 저마다 꿈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메인 보컬이라고 하니까 뭐 가창력만큼은 또 검증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저도 딸아빠지만 참 이 두 딸을 바라보는 그야말로 정말 김봉곤 훈장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 딸인 김다현 양에게 남자친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공개적 러브콜을 보내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잠시 그 영상도 좀 보고 오겠습니다. 꾸미는 것도 꾸미는 이성한테도 관심이 있고. 자, 근데 다현 씨 네. 지금 마음에 든 혹시 남자가 있나요? 있나 봐, 학교에. 학교에 없고요. 그러니까 딱히 특정적으로 마음에 든다가 아니고 방송에서 오빠 삼촌들이 막 무대하거나 하면은 그냥 그때그때 순간순간 설레고 약간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역시 아버님 같은 이상형의 남자라고. 야, 너 예전에는 아버지 같은 아니었었니? 아버지가 아버지로서는 너무 좋은데 이제 야, MZ다. 배우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몇 살이라고 다현이가? 17살. 한창 지금 뭐 야, 친구도 있고 우리 리완이가 몇 살이에요? 몇 살? 사돈 한번 가자. 네, 아버지 김봉곤 훈장 의문의 일패인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제3자가 보기에도요, 이 안정환 씨의 아들이 리완 군과 또 두 사람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실제로 만남이 성사된 적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리완 군도 사실은 지금 이 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환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우리 리완이가라고 하면서 안정환 씨가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18살이라고 해요. 이 홍현진 씨가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사돈 한번 가자. 얼마나 좋냐라고 했는데 안정환 씨가 또 워낙 재치 있잖아요.
좀 불편하다. 사돈으로 훈장님은 좀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에 이 홍현희 씨가 예전에는 부모님들끼리 이렇게 또 결혼을 약속하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김봉곤 이 훈장은 굉장히 좀 마음에 들어하는 이 눈치였는데요. 굉장히 마지막에는 결국은 리완아 미안하다로 이 방송이 끝맺음 되면서 굉장히 좀 유쾌하게 끝났었던 이 기억이 납니다. 네, 한창 또 또래 친구들 보고 설렐 나이인데 또 이런 만남이 이루어질지 부모님의 바람으로 그칠지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어떤 모습으로든 내 자식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게 보이는 게 부모의 마음일 텐데 다현 양처럼 이렇게 놀라운 노래 실력으로 아버지의 기세를 등등하게 해주는 또 스타 부모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고 있는 스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운동선수 족보예요. 우리 방송인 강호동 씨의 아들 강시우 군이 아빠 닮아서 운동에 굉장한 재능이 있다면서요? 강시우 군이 벌써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2009년생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 당시에 골프대회에 나갔었던 모습이 방송을 타면서 어머, 시우가 이렇게 컸어? 라고 놀라시는 대중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시우 군이요, 사실은 이 리틀 야구단이라고 하죠. 처음에는 이 야구를 준비를 하면서 이 야구 선수를 조금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버지 강호동 씨의 권유로 종목을 골프로 바꿨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현재는 골프 선수의 꿈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영상이 지금 나가고 있고 후에도 나올 예정인데 네. 2022년도에 한번 방송을 탔어요. 그 전해에 이 골프 대회에 참가했던 강시우 군의 모습이었었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시우 군 공개된 영상에서 강호동 씨를 똑 닮은 외모 그리고 나이를 뛰어넘는 이 놀라운 실력을 선보여서 정말 이 골프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시우 군의 경기를 본 이 전문가들도 사실은 놀라움을 나타냈는데요. 사실 저는 골프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이게 대단하구나 느낀 게요. 일단 소리가 대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골프 제작팀의 PD 역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저렇게 덩치가 좋은데 이 치는 모습이 너무 부드럽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사실 후문을 들었는데 네. 이 비거리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비거리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4년 전에 저희 MBN 꿈나무 골프 대회에 출전해서 또 포부를 밝힌 모습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거기에서 자기 비거리 어느 정도 나오는지 얘기를 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시우는 몇 개 쳤어? 아까 잘 치던데? 3개 쳤어요. 어때? 만족해? 괜찮아? 목표가 2분이었는데. 목표 2분인데 목표 달성 못했네? 네. 뭘 제일 잘해, 시우는? 오늘은 웬만하면 퍼터 좀 잘한 것 같아요. 얼마나 쳐? 드라이버를? 잘 맞으면 한 230, 40 가요. 아빠보다 멀리 친 거 아니야? 아직. 어떤 선수 되고 싶어요? 저는 타이거 우즈 같은 선수가 되고 싶어요. 강시우 군도 이제 다현 양과 같은 2009년생인데 4년 전이니까 12살, 13살 초등학생 당시에 또 참가했던 대회 영상이었습니다. 이때 드라이버 비거리가 230, 40이 나갔다고 합니다. 이런 운동 능력 말고도 또 아버지를 닮은 게 또 체형이잖아요. 체격이 또 어마어마하죠. 맞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고 오신 것처럼 지난 2021년의 모습이고요. 당시 12살이었던 강시우 군 이제 4년이 흘러서 지금은 16살. 네. 지금 키가요. 아버지를 훌쩍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넘었다고요? 네, 강호동 씨가 공식적으로 알려진 키가 182cm인데 최근 한 방송에서 알려지길 188cm라고 합니다. 지금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 모습이 12살 지난 2021년 모습이고요. 오른쪽이 19살 강호동 씨의 1990년대 네. 모습인데요. 두 모습을 보면 이 늠름한 체격을 아빠를 쏙 빼닮은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네. 아버지를 닮은 만큼 운동 쪽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두각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강호동 씨, 서장훈 씨 사이의 체격이라고 하니까 이미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모로 아들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강호동 씨처럼 말이죠. 자식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또 있습니다. 방송인 박명수 씨가 또 그렇게 딸바보라면서요. 그렇죠. 딸바보로 유명하신 분인데 스스로를 이제 노래 가사에도 민서 아빠라고 칭할 정도로 딸에 대한 그렇죠. 애정을 옛날부터 많이 드러내 왔고요. 한 라디오에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게 아이가 좋아하는 거는 다 시켜주고 싶다라면서 뭔가 배우고 싶다고 하면 그걸 지원해 주는 게 본인의 역할인 것 같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중에게 알려진 이미지는 늘 호통치고 짜증내고 물론 그 속에 따뜻한
면도 회자되지만 그 따뜻함은 주로 이제 딸 민서양을 향해서 가는 것 같아요. 민서양도 또 재능 부자라고 최근에 근황이 화제가 됐죠. 네, 맞습니다. 딸 민서양이 무용을 배우면서요, 예술학도로서 이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명문 예술중학교로 알려진 예원학교를 졸업한 뒤에 현재 선화예고 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네. 사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박명수 씨가 굉장히 좀 까칠한 이런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역시 딸 바보는 다른 것 같아요. 자신의 SNS를 통해서 내 딸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라면서 자랑을 네.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 장학금이 전교에서 딱 12명 주는 장학금이라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자랑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방송 출연을 한 적은 없지만 이렇게 반가운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대중들에게 친숙한 이 랜선 조카들의 또 성장하고 있는 모습, 각자 분야에서 또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 보면서 누리꾼들도 반응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성장한 근황 소식에 누리꾼들은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박명수 부부가 얼마나 기뻐했을지 상상이 된다. 민서 정말 대단하다. 또 민서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라면서 네. 응원의 말을 보냈습니다. 그 성장 행복 관심 있게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저희가 전해드린 이야기, 유튜버 쯔양이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를 고소한 건으로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모습, 그 출석하는 모습을 저희가 전해드리면서 관련 이야기 전해드렸었는데 경찰이 사건 수사팀을 좀 교체했다고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거?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16일에 저렇게 이제 경찰에 출석을 했다가 30분 만에 이제 조사 못 받겠다라고 떠났습니다. 네. 이 떠난 이유가 경찰이 조금 피해자를 배려하려는 마음이 없고 보호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는 이유도 들었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러한 요청을 경찰이 받아들여서 이 사건을 재배당하고요. 그리고 수사관을 교체를 했습니다. 네.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수사 공정성에 대해서 우려를 불식시키고 또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라고 하네요. 이 수사관의 태도가 어느 정도였길래 또 40여 분 만에 거부하고 돌연 밖으로 나오는 상황도 바로 발생을 했었고 지금 또 이제 경찰도 좀 수사관도 교체해달라고 직접 요청을 한 거잖아요. 네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시 쯔양 측에서 입장을 밝혔을 때요, 이 기본적인 작은 배려조차 확인할 수 없었고 당시에도 전혀 그러니까 피해자로 생각하고 뭔가 조사를 하는 태도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호에 대한 의사도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수사관을 통해서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이게 일반인 입장에서는 수사관의 태도 논란 가지고 그러니까 제대로 조사를 안 해주신다, 태도가 좀 문제가 있다, 교체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실제로 이게 교체가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하거든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교체가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다만 경찰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워낙 언론에 빨리 알려지기도 했고 그리고 쯔양 측에서 이렇게 나오면서도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강하게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논란을 좀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이 사건 재배당이라든지 수사관 교체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쯔양 측에서는 수사관 기피 신청까지 하겠다라고 굉장히 강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김세희 대표 측에서 나온 이야기는 따로 없는 걸까요? 김세희 대표 측에서는 변호인단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안 수사가 내려진 상황인데 보안 수사 관련된 정보 공개 청구는 지금 쯔양 측에서 했을 때 비공개한 것뿐만 아니라 김세희 대표 측에서 그 정보 공개 청구했을 때도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피해자에게만 편파적으로 뭔가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게 대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양측 모두에게 또 공평한 그런 수사관의 태도들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유독 좀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좀 불공평한 것 같다라고 상대 변호인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론을박이 좀 이어지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어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 누리꾼들도 반응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누리꾼들의 반응은 양분됩니다. 경찰서는 중립에서 수사를 하는 곳인데 고소인이라고 해서 피해자가 대우받는 곳이 아니다. 수사를 해야 하는 경찰에게 배려해달라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이 있는 반면에 왜 무혐의인지 모르겠다. 좀 제대로 조사를 들어갔으면 좋겠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라면서 쯔양을 지지하는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네,
고소를 취하한 것이다. 그래서 각하가 됐다. 뭐 아니다. 사건 재배정이었다. 그리고 또 불송치했다가 재수사하라. 고소 이후에 여러 말도 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좀 전망을 하실까요? 일단 이게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법적 흐름을 흘러가고 있는 만큼 그리고 쯔양 씨 측에서도 40분 만에 30분 만에 바로 경찰 조사에서 나온 만큼 굉장히 이 하나하나 입장에도 날석의 반응을 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상 이게 뭐 당장 올해 안에 끝난다 저는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서로 양측의 입장이 첨예한 만큼 끝까지 이 다툼을 좀 지켜봐야 할 것 네. 같습니다. 유튜버들 간의 고소 이야기, 법정 공방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기 이전에 이미 경찰 조사에서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좀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